역대 500대제 회양 법회 중에 제일 따뜻한 날입니다, 오늘이. 따뜻해서 좋긴 한데 이게 그렇게 반가운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기후이기 때문에 11월 초인데도 이렇게 따뜻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500대제 회양을 같이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500대제 회양 법회를 수차례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리 증심서 500전 관련된 이 설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설화를 들으면서 무엇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 번 더 가져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0전 관련된 설화는 500전뿐만이 아니고 경양방죽 그리고 경양방죽은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경양방죽 그리고 배고픈 다리 그리고 우리 500전 같이 광주를 대표하는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이야기 구전설화가 우리 광주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 광주 사람이라면은 이 500전과 관련된 설화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0전 설화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설화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스토리가 아주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법문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다시 보면서도 헷갈립니다. 그만큼 이게 스토리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500전 관련 설화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양방죽은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세종대왕 당시에 144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3년에 걸쳐서 만들었으니까 1440년에 시작을 했겠죠. 3년에 걸쳐서 연인은 50만 명이 동원된 대역사입니다. 그때 당시 전라도 인구가 40만이었으니까 연인은 50만이면 전라도에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이 경양방죽을 만드는데 참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그 깊은 데는 10m가 되었다고 하고 크기는 한 18,000평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로는 호남에서 제일 큰 인공저수지죠. 인공저수지. 왜 그런 저수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이 우리 고을 광주가 광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 초기부터 기록에 등장합니다마는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이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경양방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때 당시 광주 목사가 김방이라는 분이었어요. 목사라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시장이죠, 시장. 그때 당시 광주시장이 김방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큰 원력을 세우고 이제 호남 제1의 인공저수지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연인은 50만이 동원되는 엄청난 대공사니까 제일 큰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하는 게 이 김방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러던 차에 이 경양방조 공사를 하던 차에 거기가 수몰이 되니까 개미집을 발견을 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개미는 일개 미물이니까 그냥 수몰이 되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 김방은 불심이 깊었던 분이라 개미집을 저 무등산 장원봉 아래 옮겼습니다. 장원봉이라 하면 저 바람제 밑에 있는 봉우리가 장원봉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그 장원봉 아래 개미집을 이사를 시켜줬습니다. 김방이 큰 공사를 하면서 먹거리 문제를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틈만 나면은 양곡창고에 가서 곡식이 쌀이 얼마나 남았나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걱정을 항상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미들이 그냥 쌀알을 갖다가 다 나르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걸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달을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개미들이 쌀알을 물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인 곡식으로 경양방조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방 목사, 시장이자 김방 시장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개미들의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심사에 나은님들을 모시는 나은전을 짓겠다. 그리고 그 나은전에 500분의 나은님들을 내가 모시겠다 라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만 김방시장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눕게 된 거예요. 불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고을 사람들 다 이제 걱정이 세상 같아가지고 용화단 의사는 다 불러서 해봤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병은 닭똥집을 먹으면 낫는다. 왜 하필이면 닭똥집인지 몰라. 닭똥집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밑에 고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김방시장님 덕분에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김방시장이 나을 때까지 닭똥집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공양을 올린 거죠. 그 정성 덕분에 김방 이 목사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와가지고 이 나은전 불사도 잘 원만하게 마치고 500분의 나은님을 모셨다. 그래가지고 나은전의 이름도 500전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우리 지금 나은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겠죠. 이렇게 잘 했는데 그때 당시가 세종대왕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이에요.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잠을 자는데 꿈에 닭들이 수백 마리가 나와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 땅에 김방이라는 작자가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무등산 산속에 산정무리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역적모의를 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건부도사를 내려보내서 김방이라는 자의 목을 쳐라 라고 세종대왕의 꿈에 닭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이 꿈을 깨가지고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건부도사를 광주로 내려보내가지고 김방이라는 자의 목을 쳐라 라고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게 이제 건부도사가 밑에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광주 땅으로 내려갔겠죠. 근데 다음날 세종대왕이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린 사미성들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 땅에 김방이라 하는 그분은 이 나라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고 충직한 신하고 백성을 자식처럼 끔찍히 사랑하는 어진 관리다. 그런 사람을 죽였으면 되겠는가? 당장 어명을 철회를 하라. 라고 또 수백 명의 사미성들이 나와서 세종대왕에게 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세종대왕이 아침에 깨서 보니까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당장 신하를 불러서 너는 천리마를 타고 지금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내가 내린 어명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편 이 먼저 길을 나선 건부도사는 부지런히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요 밑에 배고픈 다리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고픈 다리에서 밤을 새게 됐어요. 신하들과 같이. 이 건부도사 일행은 정심사 이 광주까지 들어와가지고 김방의 목을 치고 거기서 이제 뭐 다시 갈 생각이었으니까 따로 뭐 노숙을 할 식량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배고픈 다리에서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배를 쩔쩔 굶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김방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천리마를 탄 신하가 달려와가지고 당장 어명을 거두시오 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건부도사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명을 거두고 건부도사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고 김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광주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훌륭한 관리로서 역사에 이렇게 길이 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백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교훈이 뭐냐? 공덕은 널리 키우고 복수하는 마음은 참회로서 덮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공덕 이야기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 김방이 정심사에 오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물론 불심이 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한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사미성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어명을 당장 거둘 것을 세종대왕에게 요청을 했는가. 이것은 개미들이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김방이 자기들을 살려가지고 오등산 장원봉 아래 이사를 시켜 주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개미들이 세종대왕의 꿈에 나와서 김방을 살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은혜에 보답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으로 빚을 졌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은 말하자면
나에게 보시를 한 겁니다. 정신적인 보시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보시일 수도 있고 뭐 제도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 꼭 보시라는 것이 나에게 돈 몇 푼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닙니다. 어쨌든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나에게 보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는 보시를 했지만 본인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보시가 공덕이고 공덕이 보시입니다. 공덕이라 하면 공덕의 공자는 노력한다는 말이고 공덕의 덕자는 얻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말의 어원이 획득한다 할 때 덕자예요. 이 공덕이라 하면 노력하면 얻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나에게 공덕이 쌓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이 많은 겁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복덕을 구족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되려면 지혜만 많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쌓은 공덕이 없으면 깨달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람쥐 몇 마리 앞에 놔두고 법문을 해요. 쌓은 공덕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생 동안 숱한 보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모시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우리 중생들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은혜를 베푸는 이는 자기 공덕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보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환을 이루어야 이것이 늘어나는 거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시를 받았으면 나도 보시를 해야지 이것이 보시가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김방 목사가 개미들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개미집을 더 좋은 곳에다가 지어주고 개미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미들에게 보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심사에 500제는 지었다는 것은 김방은 김방대로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생뿐만 아니고 내 생에도 앞으로도 계속 내가 정말 이 우리 광주의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보시할 게 뭔가? 그것이 개미들의 보시에 보답하는 거고 그것이 개미들의 공덕이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김방 목사는 정심사에 500제는 치은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매년 500전에서 나은님들에게 기도를 하고 나은님들의 위신력으로 우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은 김방 목사의 보시공덕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500대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개미들의 보시공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500대제를 잘 회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미들은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김방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시공덕을 쌓았는데 닭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를 했다 이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김방이라는 자들 때문에 우리 닭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원한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그 사무친 원한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복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수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꿈속에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김방해라는 자를 죽여라 라고 세종대왕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복수심은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깊어지면 원한이 되고 증오가 되는 겁니다. 원한과 증오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든지 그것이 표출이 된다.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표출이 된다. 결국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복수심을 키우면 이것은 악순환을 이룹니다. 그러면 당한 사람은 또 복수심이 생기고 다시 또 복수를 하고 그러면 또 내가 당했으니까 또 복수를 하고 지금 중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벌써 70년 넘게 전생에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는지 저렇게 서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죽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그러한 원한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러한 복수의 악순환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화에서 사실은 김방 목사가 정말 진실된 불자였다면 자기가 닭똥집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 내가 닭들 덕분에 병이 나았으니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닭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으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참여를 한다 라고 사실은 김방한 목사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 참여를 안 했으니까 닭들이 복수의 악순환에 들어선 겁니다. 물론 99% 훌륭한 불자였는데 1%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덕은 선순환으로 키워가고 복수하는 마음은 참여를 통해서 끊어내자. 남을 정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 참여해서 끊어내자 하는 말을 500전 설화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덕을 쌓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마치 그게 쿨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 그런 거하고 내하고는 뭔 상관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 어쩌라고 하는 말은 남의 고통에 함께 가슴 아파하는 마음, 내가 행복한 만큼 남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러한 연민의 마음, 자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내 자신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라고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500전 설화에서도 개미들은 김방 덕분에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방 목사는 개미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방은 개미들에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500전을 지어서 보답했고 개미들은 다 김방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꿈에 나와서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라고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서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내 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들을 보시행으로 이끌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공덕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500대제 회양을 맞이해서 정심사의 500전에 관련된 이 설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가슴에 새기시고 어쩌라고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불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